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서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좀 빨갛게 썼는데 미분양 증가 vs 공급 감소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파트 분양 내년에 정말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겠죠. 작년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올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올해 대단지 중에서 괜찮은 곳은 밀어내기를 한대더라.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은 청무피사 이제는 옛말 수차례 줍줍에도 미분양이 속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아파트 분양이 어렵다 보니까 빨리 분양을 해서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대단지가 16곳이나 밀어내기로 분양을 하겠다. 갑자기 분위기가 밀어내기 분양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 살려고 하는데 물량이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여기 제목에 보면은 미분양 속출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미분양이 속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실 거예요. 자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향후 방향성이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은 바로 밑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일단 지켜봅시다. 미분양 우려에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아파트 분양이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올해 엄청나게 밀어낸다라는 기사와 세 번째에 있는 기사, 미분양 우려에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라고 하는 게 서로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은 이놈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놈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두 말이 다 맞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칠 거와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리를 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파트 분양 내년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올해 대단지를 엄청나게 밀어내기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기사 제목만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분명히 미분양이 나올 것이고요. 굉장히 좋은 곳 또는 가격이 엄청나게 싸서 주변 가격 대비 굉장히 가격대가 싸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데는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런 곳들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분명히 안 들어갈 거라 미분양이 발생할 거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얘기했던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매물을 쏟아낸다. 그 다음에 버티게 나선다. 자 그래서 매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런 상황이 되면 올 하반기에 미분양은 계속 증가합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자, 미분양이 계속 증가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과관계를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물론 저는 언제다라는 건 맞출 수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지켜보고 일정을 미루는 건설사도 있겠죠. 지금 현재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밀어내기를 하면서 미분양을 발생시키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미분양으로 일정을 미루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 어떤 특정 시점에 공급 물량이 급격히 사라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중장기적인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제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이때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월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지금 입주 물량 많아서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량은 줄고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의 공급 물량은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 그때는 표면적으로 더 드러나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기사를 하나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야.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야. 이런 인과관계가 발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칼날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눈여겨보시거나 지켜보시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약간 좀 공부를 하는 쪽으로 조금 집중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하지만 이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이 부동산 노포에서 뉴스 기사를 보는 법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단기와 중기를 또는 장기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 모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과정의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분양이 증가할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내용들은 결국 공급 감소로 흘러가게 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맞춰서 지금 현재 굉장히 급매가 있다. 근데 일반적인 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요인으로 판단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끔 되고 끝내버리는데,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흐름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서 너무 힘드니까 손절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다음 대비에 대한 준비까지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설사 손해보는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 같은 경우가 이제 집을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었죠.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변화폭이 심하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거나, 또는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완전히 그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급매물 가격이 나왔을 땐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삼리님, 진짜 지금 무주택자가 급매 사도 되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살아라고 못하겠어서 고민이에요. 저라면 살 텐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요. 결국 이게 뭐냐면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귀속되죠. 결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는 아마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못 사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라도 뭐 사라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요즘 분위기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2022년 현재 2020년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의 어떤 그 멘탈 붕괴,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링이죠. 패닉 셀링이 나와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그거보다 더 떨어진 부분은 과거 사례로 보게 되면 사는 게 그렇게 큰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자들도 냉정하게 감당을 하거나 실패를 하는 과정 또는 성공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본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적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최은혜님, 경기도 쪽 규제 풀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규제가 풀릴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정부가 경기도를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최근에 정부가 조정적 해제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지방을 풀고 서울과 경기 지역들은 풀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풀었지만 그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지방이라고 하는 곳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면은 지방의 침체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잘못 건드리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쉽게 풀지 못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안 좋은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서울부터 풀까요? 아니면 경기도부터 풀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자신있게 얘기하실 겁니다. 경기도부터 풀게 될 것이다. 또는 인천부터 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풀릴 수 있을까의 문제일 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경기도입니다. 인천하고 경기도죠.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면서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쪽으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규제가 풀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시장이 더 안 좋아질 때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면 충분히 사셔도 더는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와 연결돼서 가을추님이 이런 질문을 좀 하셨네요.
내년 금리 인하 시 상승 기조 예상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의식의 흐름으로 어떻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계속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내년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하는 목적 자체가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기 위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조금 주춤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 금리 인상의 기조는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의 기조는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지난 몇 주간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 잘못했다라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올리면 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이 지나면서 경기 침체 현상이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상승 기조라고 표현하셨는데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든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상승이 진행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수익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수익을 찾기 위해서 몰려오는 군중 심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한동안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중 심리가 즉각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중 심리에서 몰려들었던 거는 지난 몇 년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네, 계속 오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몰리면서 늘어난 거잖아요. 내년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상승 기조라는 거를 가을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직전에 상승장의 군중 심리와 같은 것을 기대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직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서 직전의 심리가 안 좋았다면 분위기가 안 좋았다면 군중 심리가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라 상승 기조가 직전에 보셨던 모습과 동일하게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년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발생된다면 지역적 차별화가 발생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앞으로 호재가 있고 즉시 단기적으로 나타날 곳이거나 아니면 그 동네 원래 기본 가치는 좋은 지역인데 수매 현상이 발생해서 굉장히 급매물 가격으로 떨어졌거나 2022년 가격보다 2020년, 2019년도 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 기조란 말이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깨름칙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갔습니다. 상승 기조라고 하는 부분은요, 2009년도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다, 금융위기가 왔다, 되게 두렵지만 금리 인하가 발생되고 조금 부동산 시장을 좀 풀어주는 느낌이 드니까 상승 기조가 발생을 하고 2009년도에 서울 수도권장이 좀 오릅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갔는데 그 당시 재건축 재개발이 붐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 규제가 들어오면서 상승 기조가 또 1년 만에 꺾여버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승 기조가 혹시라도 직전에 2021년, 22년을 생각하면서 얘기하시는 거다? 그건 아니다. 이제부터는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능력을 키우셔서 가격을 좀 더 싸게 사서 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가야 되지 그냥 무작정 상승한다? 이런 것들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장의 투자 방법과 침체 또는 조정장의 투자 방법에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좀 드렸고요. 요새 분양가가 너무 비싸던데 차라리 2020년도 분양한 단지들 피 주고 사는 게 더 싸던데 오히려 이게 기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본인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지역의 본질적인 입지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느냐.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라면 저는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 항상 분양을 받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저평가 여부를 찾는 게 좋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때 분양한 아파트들이 더 가격대가 떨어졌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